네, 미국의 고용지표가 발표됐죠. 그로 인해서 9월 금리 인상설에 힘이 더 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증시 그동안 특히 코스피 시장 중심으로 답답하게 박스권에 갇혀있는 양상을 시연했는데요. 코스닥 쪽으로 좀 더 매기가 쏠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전략을 세워야 될지 미리 함께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머니스터디의 오현진 팀장, 김종효 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지난 금요일 시장만 살펴보면 코스피는 2010선에서 머무르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아직 뚜렷하게 포지션을 취하지 않고 있기 때문인데요. 기관은 매도 우위를 시현했습니다. 반면에 코스닥은 연일 상승 랠리를 이어가면서 710선에서 750선까지 올라왔는데 중소형주 중심으로 다시 집중을 해봐도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꼭 그렇다고는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금요일장만 보면 코스닥 시장이 상대적으로 강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계속해서 코스닥이 강할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문점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시황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시장에 대해서 긍정적인 관점을 말씀드린 적이 굉장히 오래된 것 같아요. 제가 최근 몇 개월간 시장에 대해서 보수적인 관점을 유지하다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드리고 있고 여전히 글로벌적으로 불확실성한 요인들이 많기 때문에 시장 보수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이슈 때문에 고용지표에 따라서 흔들리는 시장 흐름도 부담스럽고요. 최근에 한 영국 리서치 기관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올해 성장률을 2%에 불과할 것이다라는 전망까지도 했거든요. 중국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이 그만큼 커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아무래도 국내 기업이 아직까지는 수출 부분에 많은 그 이익 부분을 의존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수출에 대한 위축도 지속되고 있는 부분도 역시 국내 양시장을 끌어올리기엔 좀 부족한 그런 모멘텀이 형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이 강세를 보이기는 했습니다만 전업종이 올라가면서 코스닥 지수를 끌어올렸냐? 그건 또 아닙니다. 일부 강한 섹터가 지수를 끌어올렸거든요.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게임주가 상당히 강했죠. 액토소프트나 위메이드 같은 종목들이 미르투의 IP를 활용한 중국 온라인 게임의 흥에 힘입어서 반등을 했고 다른 게임주도 같이 올라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시면 코스닥 시장은 아직까지도 성장주 내에서 순환매가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제약주가 한번 올랐다가 게임주가 올랐다가 핀테크 관련주가 올랐다가 이렇게 성장주 내에서 순환매가 도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이 지수를 끌어올린다라기보다는 지금처럼 코스닥 시장의 변동성을 계속해서 주면서 시장이 방향성을 잡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양시장이 전체적으로 보자면 약간 관망 심리가 뚜렷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최근에 코스피 시장과 코스닥 시장 거래 대금이 크게 감소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지금은 적극적으로 매수하거나 적극적으로 매도하기가 애매한 구간이라는 거죠. 이러한 구간에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빠른 매매를 하셨을 때는 거래 비용만 계속해서 손실을 보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지수에 대해서는 보수적인 관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포트는 좀 압축해서 대응하시는 관점, 종목을 매수하실 때는 단기보다는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하시는 것이 현재 시장 접근에 좀 더 유리한 접근이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성장주 내의 순환매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투자자들 다소 보수적인 관점에서 관망세를 보여주자라는 의견까지 내주셨는데요. 자, 일단 시장 분위기가 썩 좋지만은 않습니다. 거래대금도 줄어들었고 말씀하신 것처럼 화장품주들 실적 발표도 앞두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위원님? 단순하게 이제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를 선택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분법적인 논리는 저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대형주가 무너지면 소형주가 어떻겠습니까? 같이 무너질 가능성이 높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이오, 화장품, 핀테크 정도의 순환매를 저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해 주신 것과 동일한 의견이고요. 다만 이들 종목 중에서 바이오나 화장품은 이제 종목을 벌려가지 말고 주도주로 확실하게 압축하자라는 말씀을 거의 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불과 이제 한 두세 달 전만 해도 화장품 하면 다 갔습니다. 화장품과 연관이 있는 종목, 앞으로 진출할 종목까지 갖는 그런 상황인데요. 더 이상 이제 그런 흐름을 보이기는 쉽지 않다. 물론 낙폭과되면 언제든지 반등은 나오겠지만 그런 종목군들의 반등에 연동해서 가기에는 또 현재 그 높은 가격에서 쫓아가면서 사기에는 부담스러운 국면이 있기 때문에 제약바이오와 화장품은 반드시 대장주로만 압축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나마 이제 정부 정책 수혜주 정도는 조금 강하게 순환이 돌지 않을까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바이오와 화장품, 핀테크 중심으로 순환매가 이어질 것이고 두 분의 의견이 상당히 비슷합니다. 주도주 중심으로 다시 한 번 더 종목 슬림화가 필요하다라고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자, 그리고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가 썩 좋지 않은 게 증권주들 중심으로도 두드러졌습니다. 정부 정책 이런 호재 만발에도 불구하고 하루 급등했다가 곧바로 하락세를 면치 못했는데요. 하락을 조정의 기회로 삼아야 될까요? 아니면 다시 한 번 더 추가 하락에 대비를 해야 될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 지금 증권주에 대해서는 다소 중립적인 관점을 좀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말씀해 주셨던 호재 요인부터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로는 종합자산관리 계좌의 도입이죠. 정부가 내년부터 추진하기로 하고 있고 연간 뭐 200만 원까지는 비과세를 해주겠다. 그리고 예금이나 적금, 펀드, 해외 펀드를 한 계좌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이슈입니다. 이게 증권사의 뭐 호재인 이유는 증권사에서 앞으로 예금이나 적금을 가입할 수도 있을 테고요. 또 아무래도 자산 관리에 대한 대중분들의 관심이 좀 더 커지게 된다면 증권사의 상품을 좀 더 많이 찾지 않겠느냐, 뭐 이런 복합적인 요인들 때문에 증권주의 호재다라고 지금 시장이 평가를 하고 있지 않냐 판단을 하고 있고요. 다만 저는 현 시점에서 이제 증권주의 호재가 될 요인은 이 부분보다는 이제 거래세 인하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증권거래세 현재 0.3% 정도 되는데 여당에서 증권거래세를 현재 수준에서 조금 낮춰줘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주식 거래 비용을 살펴보면 온라인이나 모바일로 매매를 했을 때 실제 증권사에 내는 수수료는 아주 미미합니다. 대부분의 거래 비용은 세금으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세금을 낮춰준다라면 충분히 회전율이 지금보다 더 많아질 수 있을 것이고 증권사의 수수료 수익 개선에 충분히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증권거래세 인하가 종합자산관리 계좌보다 훨씬 더 큰 증권주의 수혜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권주가 최근에 뭐 그렇게까지 강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라는 부분은 하반기 실적에 대한 우려인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아직까지는 증권사가 브로커리지 수익에 대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지수가 가지 않고 거래대금이 늘지 않으면 수익이 늘어나지 않는 구조인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거래대금이 계속해서 감소하는 모습, 지수도 크게 올라가지 못하는 모습 때문에 상반기보다 하반기의 실적이 좋지 못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증권주는 호재와 악재 요인이 같이 혼재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 ISA가 어떤 식으로 도입이 되는지 그리고 실제 증권거래세가 인하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대응하실 필요가 있다. 지금은 증권주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매수나 매도를 할 자리는 아니고요. 보유하신 분들만 좀 보유해 나가시는 전략을 취해 가시는 게 맞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ISA 시행 여부와 증권 거래세가 인하되는지 이 여부를 체크하시면서 다시 한 번 더 증권주에 대해서 투자 전략을 세워봐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가운데 기업들의 실적 발표는 줄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통주들이 대부분 실적을 내놨는데요. 함께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그 가운데에서 롯데쇼핑이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영업이익이 35% 이상 급감하면서 2,022억 원 영업이익을 시현했습니다. 현대백화점과 신세계도 각각 4%, 14% 줄어든 704억 원, 495억 원을 기록했는데요. 롯데 하이마트만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증가했습니다. 영업이익이 13% 이상 시현을 하면서 421억 원을 기록했는데 전체적으로 유통주들 부진한 모습, 롯데 하이마트를 제외하고 나타났습니다. 메르스 여파를 피해갈 수 없는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2분기 이후에 3, 4분기에는 실적 개선이 기대가 가능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은 유통주는 상반기에 예상대로 굉장히 안 좋았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기저효과를 통해서라도 상반기보다 나아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대형 유통사의 실적이 좋지 않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메르스 사태로 인한 소비 위축도 있을 테고 해외 출전 비용 증가에 따른 부담도 있었을 테고 뭐 전표 효율화 작업에 대한 비용 부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실적에 악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 시점에서 유통주는 저는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그런 업종군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대해볼 만한 구간이 좀 많다라고 보는데요. 우선은 온라인과 오토 부분의 성장 모멘텀입니다. 최근에 오프라인 시장은 계속해서 위축이 되고 있지만 온라인과 모바일을 중심으로 한 쇼핑 시장은 매년 10%대 고성장을 이어나가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오프라인의 부진을 어느 정도는 막아줄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오토 서비스가 요즘에 계속해서 좀 이슈가 되고 있는데 온라인 투 오프라인입니다. 온라인을 통해서 오프라인 부분의 소비를 촉진시킨다라는 뜻인데 예를 들면 네이버의 샵인도라는 서비스가 대표적인 O2O 서비스입니다. 네이버 샵인도에 들어가시면 백화점에 판매되는 상품이 그대로 게시되어서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오프라인에 대한 상품의 광고가 되고 또 판매도 온라인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예전처럼 오프라인 시장이 온라인 시장에 무조건 시장을 뺏기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함께 협업해서 나가려는 움직임이 바로 이 O2O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에 따른 시너지도 어느 정도 기대가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추가적으로는 하반기 기저효과와 면세점 이슈 부각 가능성까지도 가지고 있습니다. 메르스가 사실상 종식이 되면서 하반기에는 상반기보다 소비 심리가 살아나고 마트의 매출이나 백화점 매출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이번 주부터 코리아 그랜드 세일이 시작이 됩니다. 72일간 장기 세일에 돌입하게 되면 외국인 관광객들이 이제 소비를 좀 늘릴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가져볼 수 있겠고 면세점 2라운드가 곧 있으면 시작이 되죠. 현재 롯데의 서울 소공점, 월드타워 방어점이 있을 때고 신세계와 현대백화점
현대백화점은 면세점을 좀 한번 창취하기 위해서 그런 움직임들을 좀 보여줄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면세점 모멘텀까지 기대를 해본다면 현 시점에서 낙폭 과대하고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신세계나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접근하셔도 크게 무리 없는 위치가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오프라인 사업 부분의 성장성은 점점 더 줄어들고 있지만 온라인과 오토사 부분의 고성장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와 함께 하반기 기저효과와 신의 면세점 효과까지 기대를 해보자라고 미리 전략을 제시해 주셨는데요. 자, 유통주들 전체적으로 위원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투자할 만한가요? 전체적으로는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네. 일단 뭐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것, 메르스를 이제 3분기에 극복해내면서 분명히 실적이 좋아질 거라는 거죠. 그래서 네. 주가 회복이 어느 정도 나타날 거라는 건 기본 전제로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다만 이제 이게 어느 정도 회복을 보일 거냐는 누구도 이제 예측 불가능하다라는 거고, 이 요인을 제외하고 과연 플러스 알파 요인이 있느냐. 그래서 이제 이마트를 아까 말씀드렸던 거고요. 근데 다른 유통주들의 과연 플러스 알파 요인이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지금 생각해봐야 될 게 지금 롯데그룹이 무너지면서 다른 쪽에 수혜를 받을 거다라는 뭐 그런 논리가 나타나고 있는데, 그건 저는 뭐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회복에 초점을 맞춘 기본적인 전략이 필요하다. 다만 그 회복에서 추가적인 성장 동인까지 뽑아낼 수 있는 이마트 정도가 좀 눈에 띄는 종목이라고 보여지고요. 당분간 롯데그룹주는 추가 할인 요소가 있는 만큼 당분간은 좀 피해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러면 그런 측면에서 뭐 신세계 같은 종목군들이 롯데가 일단 약세를 보일 때는 추가적인 강세를 조금 더 보일 수 있겠다. 이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롯데 약세로 인해서 신세계 정도만 반사이익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메르스 여파를 벗어나고 그 이후의 모멘텀이 뭐냐에 대해서 대답을 내놓지 못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유통주에 대해서 다소 보수적인 접근을 제시해 주셨는데요. 자, 이렇게 해서 특징주들 중심으로 체크를 해봤습니다. 전체적인 시장 전략을 좀 세워보도록 하죠. 날씨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졌는데 시장은 한겨울처럼 한산하고 싸늘한 분위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서머 랠리라는 말을 아예 들어보지도 못할 만큼 시장 분위기가 험해졌는데요. 어떻게 전략을 세워보면 좋을까요? 네, 전략은 뭐 전체적으로는 개별주에 집중하자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시장이 안 가니까 어쩔 수 없이 개별 종목 모멘텀을 보셔야 될 것 같고, 일단 이번 주 금통위가 있습니다. 기준금리는 아마 동결이 될 텐데 중요한 건 이번에 동결이 된다라는 게 아니라 앞으로 동결이 될지 인하에 될지에 대한 그런 컨센서스가 어디로 형성되는지일 것 같아요. 이번 금통위를 통해서 앞으로도 기준금리가 계속 현재 수준을 유지할 것이다라는 컨센서스가 형성이 된다면 그동안 금리에 악영향을 받았었던 보험이나 은행주가 추가적인 반등을 시도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체크하시면 좋겠고요. 역시 개별주의 모멘텀이 이제 실적과 아니면 가지고 있는 성장성에 좀 초점을 맞춰서 개별적인 종목들 접근을 해보자. 포트를 늘리지 말고 압축을 하고 선별적인 매매를 하자라는 관점이고요. 이번 주 관심주로는 RF텍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무선 충전 모듈에 대한 수혜 좀 기대가 되는데요. 고객사의 무선 충전 모듈이 공급이 되면서 실적 개선이 본격적으로 올해부터 일어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번 주에 미국에서 갤럭시 노트 5와 갤럭시 S6 플러스 엣지가 공개가 됩니다. 그러면서 그 핸드폰들에 이제 반영이 될 무선 충전 모듈에 대한 관심이 다시 한번 환기가 된다면 관련주의 수혜도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RF텍을 관심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RF텍을 유망주로 꼽아주셨습니다. 두 분 인사드리면서 1부 마무리하고 저는 2부에서 잠시 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머니스터디의 오현지 팀장 그리고 김종효 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